안녕하세요.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을 제대로 내쫓은 30대 여성입니다. 전 사실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도 다 퍼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이용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참고 참았던 일이 한 번의 큰 사건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변에는 잘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전 가난한 집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원래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사랑 하나만으로 결혼하셨고, 저 신혼집도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두 분은 열심히 일을 하시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고, 제가 태어날 때쯤 허름한 주택방 한 칸짜리 바깥채에서 집을 옮기시게 되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도 형편은 녹록치 않았고, 특히나 엄마가 절 돌보시는 동안 아빠 혼자 돈을 버시며 좀 더 빠듯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 가난 속에서 벗어나고자 정말 열심히 발버둥을 치셨대요. 엄만 절 등에 업고선 동네 이모네 식당에서 서빙하시며 돈을 버시다 나중에 제가 크고 나선 수선일을 배워 수선집을 작게 차리셨습니다. 아빠 역시 현장직으로 근무하시며 인테리어 관련 일을 배우고선 어떤 시공이든 알아서 척척하시는 만능 일꾼이 되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돈을 벌면서 차곡차곡 모으셨던 부모님은 제가 학교에 들어갈 때쯤 빌라로 이사를 가셨다 중학교에 지나갈 때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시게 되었죠. 그때 누구보다 좋아하시던 부모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야, 앞으로 여기가 네 방이야. 어때? 괜찮지? 이따가 아빠랑 엄마랑 같이 가구점 가서 쓸 가구들도 새로 고르자. 와, 진짜 넓다. 여기가 진짜 내 방이라고? 앞으로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야? 이제 이사도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평생 여기서 살 거야. 그동안 고생했어, 우리 딸. 이사 다니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자. 그렇게 엄마가 절 안아주시는데 그 행복하고 벅차오름이 저도 그대로 느껴지곤 했습니다. 땡전 한 푼 없이 가난했던 살림을 내 집 마련을 할 정도로 일으켜 세우기까진 부모님이 진짜 많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우여곡절도 많고 힘든 날들도 많았지만 부모님은 한번 주변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 오로지 두 분의 노력만으로 그 모든 걸 해내셨답니다. 그런 두 분의 노력을 제일 가까이서 봐왔던 전 그런 부모님을 많이 닮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동네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으기도 했죠. 그런 절 부모님은 오히려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하나야, 너 이번에 월급 받은 것도 죄다 저축할 거야? 뭐 사고 싶은 거 없어? 사고 싶은 거? 없는데? 난 그냥 이거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쓸 거야. 엄마 아빠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아니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이야, 우리 딸 역시 누굴 닮아 이렇게 똑부러지나? 아빠는 우리 딸 이런 모습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우리 딸 화이팅! 그런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전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스스로 용돈을 벌며 사회생활을 일찍 깨우쳤던 것 같아요. 나중에 졸업 후엔 은행원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꼭 저축하며 목돈을 모으곤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재테크도 하며 굴리고 그렇게 점점 재산을 쌓아나갔죠. 그때 제 목표는 결혼할 때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제 스스로 결혼할 정도가 되는 거였답니다. 그러던 제가 짝을 만나게 된 건 바로 20대 후반때였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와 비슷한 미래 목표를 두고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을 땐 저와 이 사람이 서로 마음이 잘 맞아 결혼 생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남자친구의 집안 환경도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남자친구가 성인이 되었을 즈음 이혼하셨고 형편도 좋지 않았었거든요. 혹시나 반대를 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처음 예비심을 만났을 땐 너무 절 반겨하시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절 며느리로 생각을 하셨나 봐요. 내가 우리 정한이 키우면서 정한이는 다른 것보다 좋은 짝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하나 널 보니까 내 생각이 틀리질 않았던 것 같구나. 앞으로 정말 잘 지내보자. 사실 우리가 이혼해서 나온 자산이 며느리로선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난 정말 쿨한 신세대 시어머니야. 그러니 걱정 말어. 처음부터 유쾌하고 시원시원한 예비 시모의 말을 들으며 참 좋으신 분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로 예비 시부께도 인사를 가게 됐는데 두 분이서 왜 이혼을 하셨는지 그땐 이유를 몰랐어서 그런지 예비 시부께서도 정말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인사를 하고서 저와 예비 시부 둘만 남았을 때 저한테 좀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 정한이 엄마 만나봤어? 네, 지난주 인사드리고 왔어요. 그렇구만. 그 여편네 그런데 보통 아닐 거야. 아마 처음엔 사람 좋은 척 하겠지만 나중에 너도 알게 될 거다. 정한이가 중간에서 잘하겠지만 너도 그 여편네한테 너무 정주지 말어. 돈 관리도 네가 잘하고 말이다. 네? 그게 무슨... 하여간 그런 게 있어. 우린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니들만 잘 살면 된다. 니들만. 예비 시부가 하는 말이 좀 찜찜하긴 했지만 나중에 예비 남편에게 슬쩍 물어보니 두 분 사이가 워낙 좋지 않아 그런 말을 하신 것 같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이혼 후엔 서로 연락도 아예 안 하고 한 번 얼굴 본 적도 없다고 하니 서로 좋지 않은 마음이 남아있는 건가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선 제가 결혼을 한다길래 깜짝 선물을 해주셨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차곡차곡 돈을 모아 전 1억 조금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었어요. 예비 남편은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으니 그동안 학자금이며 생활비며 내다 보니까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감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집에서 이 상황에 정말 단비 같은 선물을 주셨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저희 아빠가 할 말이 있다며 절 거실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랑 엄마가 저한테 통장 하나를 내미시는 거 있죠? 자, 하나야. 이거 받아라. 너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 쓰거라. 아빠랑 엄마가 뭐 해줄 건 없고 집 장만하는데 보탰어. 어? 아니, 아빠. 그냥 내가 모아둔 돈을 하면 충분해. 괜찮아. 아유, 됐어.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인데 집 한 채 떡하니 해주고 싶은데 그 정도는 안 되고 이거 보태가지고 써라. 부족한 부모 만나 혼자 열심히 사느라 고생했다 우리 딸.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아빠, 엄마 고마워요. 나 정말 결혼해서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게. 그렇게 부모님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전 대출 부담을 줄이고 제 명의로 신혼집까지 장만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남편에겐 여동생들인 시누이들이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이혼할 당시 둘째 신우가 고3이었고 셋째 신우도 고1이었습니다. 전 시모가 신우들을 데리고 이혼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두 분이 이혼한 후엔 시누이들은 쭉 시부랑 같이 살았고 그래서 그런지 시모랑 남편간 서로 대면대면했습니다. 상견례 때도 신우들과 시부가 다 참석을 했는데 조용히 자리만 지키고 별말하지 않았고 결혼식 때도 다 왔지만 밥만 먹고 바로 가버리기도 했어요. 좀 이상했지만 떨어져 산 지 10년이 지났으니 그저 어색한가 보다 생각만 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서 2달쯤 뒤가 명절날이었어요. 전날 시댁에 가서 음식도 만들고 시모랑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저녁도 먹고 하룻밤을 자고 난 후에 다음날 점심을 먹고 친정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시누이들이 시댁에 올 건가 싶어
시모에게 슬쩍 물어봤었죠. 어머님, 아가씨들은 몇 시에 온대요? 금방 오면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고요. 어, 걔네 오늘 안 와. 네? 그래도 명절인데 오늘 안 와요? 어, 명절에도 일하는 애들이라 오늘 못 온대네. 얼른 가라. 친정에서 기다리시겠다, 얘. 그렇게 시댁을 나오고서 전 시부에게 명절 인사를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께서 너무나 밝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가는 길에 들릴까 해서요. 아유, 뭘 여기까지 와. 친정에 가봐야지. 여긴 안 와도 된다. 다음에 밥이나 한 끼 먹자고. 난 우리 딸들이 밥 차려줘가지고 같이 먹었다. 그러니 넌 신경 쓰지 말어. 네? 아가씨들 오늘 일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이, 명절인데 일을 왜 해? 하여간 딸들하고 밥 먹고 잘 보내고 있으니 내 걱정 말고 정환이랑 사돈댁에 잘 다녀오렴. 안부도 전해드리고. 이상하게 시누이들은 결혼하고서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시모랑도 연락을 아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고 남편한텐 동생들인데 전혀 연락도 안 하고 교류도 안 하는 것 같길래 남편한테 왜 그런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엄마가 이혼하면서 나만 데리고 나오고 동생들을 아빠한테 키우라고 했거든. 아마 그 상처가 큰가 봐. 엄마가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동생들이 마음이 다쳐서 그런지 어찌됐든 점점 풀리겠지 뭐. 아니 근데 왜 여동생들을 안 데리고 나오셨대? 그땐 엄마도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난 성인이니까 다 키웠으니 그러셨겠지 뭐. 아빠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여동생들 키울 수 있겠다 싶으셨나 봐.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여전히 시댁은 형편이 좋지 않고 시모도 간간히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 빼곤 뚜렷한 벌이도 없으셨기 때문에 형편상 그랬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결혼 4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연차를 쓰고서 오랜만에 부모님과 밥을 먹으려고 친정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 손을 가만히 보더니 이상하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하나야, 너 반지 시어머니가 줬다 그랬지? 그거 다이아라고 그랬니? 어머님이 분명 다이아라고 하셨는데? 결혼 전에 뭐 해줄 건 없고 자기도 예물로 받은 거라고. 근데 이혼하셔서 끼고 다니긴 좀 그렇고 나더러 가지라고 하면서 비싸게 주고 산 거라고 그러셨는데 왜? 아니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모양도 그렇고 아무리 오래돼도 저렇게 보이나? 아참, 엄마 이따가 금방 잠깐 들려 하는데 거기 가서 한번 봐달라고 그러자. 처음엔 엄마의 말에 저도 별 생각 없이 감정을 받게 되었네요. 엄마가 또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딱 감정을 받고 나서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이아 반지인 줄 알았던 그 반지가 가짜더라고요. 처음에 그 반지를 주실 때 엄청 비싸게 샀다며 내내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 다음에 시모에게 금팔찌를 예의상 선물해 드렸거든요. 시모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하고서 6개월이 지나며 슬슬 시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엔 별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저한테 전화가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급하다면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어머, 얘 하나야. 너 지금 바쁘니? 내가 좀 급해서 말이야.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냥 나왔나 몰라. 핸드폰만 딸랑 가지고 나온 거 있지? 지갑을 아예 놓고 나왔지 뭐니. 혹시 한 10만 원만 이체해 줄 수 있니? 내가 바로 계좌번호 보내주마. 뭐 좀 사려고 나왔는데 딱 지갑을 놓고 나왔네.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땐 시모의 부탁이 과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살다 보면 지갑을 깜빡할 수도 있고 급하게 돈을 빌릴 수도 있으니
별 생각하지 않고 돈을 보내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보내고 나서부터 며칠 뒤에 또 지갑을 놓고 나왔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시고 또 며칠 뒤에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시모가 설마 치매라도 걸리신 게 아닐까 걱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 관련된 전화가 아니면 시모가 저한테 딱히 전화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 남편과 시댁에 갔는데 점심을 먹고서 시모가 소화도 시킬 겸 근처 아울렛 매장이나 돌다 오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옷을 사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차, 이번에 내가 일한 곳에서 단체 손님 받아서 사장님이 돈 좀 더 챙겨주셨거든. 마침 겨울 외투도 사야 되는데 하나 너도 겨울 외투 필요하면 한번 봐라. 내가 하나 사주마. 정말요? 어머님 진짜 저 외투 사주실 거예요? 아유, 그럼 우리 며느리한테 하나쯤 해줄 수 있지. 간 김에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사자.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집 근처 아울렛에 들려 외투를 신나게 골랐어요. 그런데 다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모가 또 호들갑을 떨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내 정신 좀 봐.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통장에 넣는다는 걸 아유 깜빡했네. 아유 어쩌지? 무슨 계산만 할라 치면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전 너무나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허탈한 표정으로 옷을 내려놓고 있는데 남편이 아주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그럼 우리가 사지 뭐. 엄마, 이런 거 원래 자식이 사주는 거야. 우리가 살게. 어머, 그래?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라. 엄마가 뭐 하나 본 게 있는데? 그러더니 시모는 이때다 싶으셨는지 갑자기 매장을 여기저기 장걸음으로 돌아다니시며 이 옷 저 옷 다 골라서 오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너무 황당한 거 있죠? 그렇게 잔뜩 옷을 골라 결제하려고 하니 시모 옷만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저나 남편이나 벌이가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시고 옷을 잔뜩 골라오신 시모도 너무 황당했지만 당연하게 결제하는 남편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진짜 크게 다퉜던 것 같네요. 남편은 초반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엄마가 깜빡했다는데 거기서 옷 다 내려놓고 그냥 나와? 점원들도 다 보고 있고 엄마가 민망해하잖아. 아까 못 들었어? 나중에 엄마가 옷 사주신다고 했잖아. 지금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요 며칠 어머님이 자꾸만 돈 계속 이체해달라고 하셨었단 말이야. 오늘도 봐봐. 옷 사주신다고 해놓고선 또 돈 없다고 하시고 거기다가 당신이 결제한다고 하니까 잔뜩 가지고 오신 거 안 보였어?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돈 관리를 할 건데? 아이, 알았어. 다음번엔 안 그러면 되잖아. 엄마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크게 다투고 난 후론 한동안은 좀 잠잠해졌더라고요. 그 뒤로 저한테 갑작스레 연락이 와서 돈을 이체해달라는 일도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남편은 점점 시모를 애틋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연초든지 생일이든지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이면 주구장창 시모와 약속을 만들어 나오곤 했어요. 결혼하고 첫 해 크리스마스 땐 전 당연히 둘이 데이트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뒀다길래 신이 나서 잔뜩 꾸미고서 외출을 했네요. 그런데 딱 레스토랑에 도착하고서 정말 전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시모가 당연하다는 듯이 앉아있더라고요. 왔니? 아유, 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혼자 민망했잖아. 엄마 빨리 왔네? 차가 좀 밀려가지고. 많이 기다렸지? 얼른 주문부터 하자. 엄마 배고프겠네. 아니, 근데 하나 넌 어디 뭐 무대라도 서보려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왔어. 나처럼 이런 날엔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고 와야지. 오, 그러게. 우리 엄마 오늘 엄청 예쁜데? 누가 보면 하나랑 언니 동생 사이인 줄 알겠어.
그지 여보? 그러더니 남편은 시모 옆자리에 앉아선 밥을 먹는 내내 시모 앞접시에 고기며 파스타며 올려주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밖에서 걸을 땐 아예 두 사람 사이 낄 공간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모가 남편 팔짱을 아주 꽉 끼고 걸어서 제가 남편 옆에도 설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제가 잔뜩 꾸미는 바람에 높은 구두도 오랜만에 신었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서 시모와 남편은 둘이 앞으로 빠르게 걸어가 버리더군요. 그러다 보니 전 혼자 덩그러니 뒤에서 뒤처져 있었고요. 그런절 남편은 나름 챙겨보려고 중간중간 뒤돌아절 부르기도 했지만 시모는 그런 남편을 말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야, 빨리 와. 왜 이렇게 늦게 와? 엄마, 하나 구두 때문에 빨리 못 걷나 봐. 우리 좀 천천히 걷자. 아니 왜? 사람도 많은데 여기 덩그러니 서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다음에 가는 곳 하나도 알잖아. 너 알지? 그럼 우리 먼저 빨리 가 있을 테니까 넌 천천히 와라. 그러더니 쌩하니 남편 팔짱을 끼고 가버리는 시모를 보는데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서 첫 설 땐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답니다. 설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시모와 같이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고서 다음날 점심을 먹고서 저희 친정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관문까지 배웅하러 나온 시모가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니 막 우시는 겁니다.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 지금 우시는 거예요? 아휴, 내가 왜 이러지? 갱년기도 아니고, 아니, 니들 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쓸쓸하네. 이 텅 빈 집에 나 혼자 있는 것도 그렇고. 네? 근데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미안하다. 너 사돈댁 가야 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아휴, 아들, 엄마가 마음이 좀 안 좋네. 엄마 마음 진정할 때까지 여기 좀 있다 가면 안 될까? 그러면서 시모가 남편 팔을 꽉 붙잡는데 남편은 순간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결국 저더러 차에 먼저 가 있으라고 하더니 남편은 훌쩍거리는 시모를 부축하고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진짜 묘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본 척 아니라 첩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찝찝한 마음으로 그렇게 차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더 황당한 연락이 왔더라고요. 글쎄 남편이 저더러 혼자 친정에 가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에 시모가 외롭다고 처가댁에 안 간다뇨. 지금까지 혼자 잘 지내오셨으면서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지 너무 화가 나고 속이 터졌습니다. 결국 전 그냥 남편을 놔두고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저 혼자 친정에 도착을 하니 부모님이 좀 놀라셨지만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부모님은 더 황당해 하셨어요. 그렇게 저 혼자 명절을 보내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연휴 마지막 날 저녁 늦게서야 집에 온 남편이 절 보더니 크게 한숨을 쉬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갑자기 뭐가 너무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렇게 우울해하는데 진짜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엄마 요즘 우울증이래. 자꾸 우울하고 혼자 있는 게 무섭다고 하시잖아. 원래 안 그러셨는데 요즘 그러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럴 땐 좀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 전날까지만 해도 혼자 친구분들 만나고 잘 지내셨는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뭐 안 봐도 된다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처가댁은 나중에라도 갈 수 있잖아. 좀 냉정하게 그렇게 가버리니까 섭섭해 그렇지. 섭섭해서.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솔직히 시모가 전부터 뭐 울적하고 우울하셨다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시모는 평소에도 주변 분들과 엄청 잘 놀러 다니시고 잘 지내셨거든요. 심지어 남편은 저와 연애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저와 만나 저녁까지 같이 먹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이 애틋해진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대판 싸우고서 한 몇 주를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저에게 집 근처 맥주집에서 한잔하자며 먼저 연락이 왔더군요. 전 남편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남편과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좀 너무했지? 아니, 이상하게 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엄마가 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엄마가 자꾸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 그게 좀 신경이 쓰였나 봐. 내가 엄마한테도 독립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나도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너무했던 것 같아. 아니야. 나도 당신하고 얘기 잘 했어야 하는 건데 화만 내서 미안. 당신 생각도 한번 안 물어보고. 그치만 앞으로 당신이 중심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 그래, 알았어. 내가 앞으로는 엄마랑 당신 중간에서 내가 진짜 잘할게. 사실 주변에 물어봤을 때도 원래 결혼하고 초반엔 이런 갈등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전엔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효자가 된다든지 부모님을 갑자기 챙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저도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그날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남편은 앞으로 자기가 중심을 잘 잡겠노라며 다짐을 했습니다. 그 뒤론 정말 남편이 잘 정리를 하는 듯 보였어요. 시댁이 가까워 거의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가서 밥을 먹었었는데 저한텐 한 달에 한두 번만 참석하게 하고 혼자 가거나 혹은 만나는 날들을 차츰 줄여나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점점 저희 두 사람이 진짜 부부로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얼른 아이를 갖고 싶다는 얘기도 꺼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 번 시모와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꺼냈더니 시모 표정이 좀 어둡더라고요. 엄마, 우리 내년엔 2세도 준비해보려고. 나도 나이도 있고 더 늦기 전에 아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어? 아니, 왜 벌써? 니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 그래도 벌써 나이가 30대인데 슬슬 아이 생각도 해봐야지. 엄마도 손주 생겨서 할머니 되면 좋지 않아? 아유, 무슨 벌써 할머니야. 징그럽다, 얘. 엄만 할머니 소리 벌써 듣고 싶지 않어. 얘 하나야. 너도 아직 나이가 젊은데 무슨 임신이니? 더 나이들을 해도 되지 뭐. 난 지금 할머니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알았지? 아직 제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시모는 정말 기겁을 하면서 싫어하는데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전 임신을 당장 할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남편의 바람이었지만 시모 태도를 보면서 당분간 더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이 다가왔을 때 정말 예상치도 못한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날 퇴근을 하고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남편이 현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바로 고가를 쓰고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딱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너무 감동을 해 눈물이 나오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남편이 싱긋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생일 축하해. 우리 벌써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네. 당신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서 나 너무너무 행복해. 얼른 초 불어. 소원도 빌고. 여보, 고마워. 이렇게까지 준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진짜 고마워. 그렇게 전 현관문 앞에서 촛불을 불고 정말 기분 좋게 집 안으로 들어왔네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주방에서 혼자 사부작사부작 요리까지 했는지 맛있는 요리들도 잔뜩 차려져 있더라고요. 웬일로 이렇게 세심하게 다 챙겼나 생각이 들어 남편을 향해 엄지손을 번쩍 들며 칭찬도 했답니다. 와, 당신 이거 혼자서 다 한 거야? 진짜 대단하다. 언제 이걸 다 했대? 퇴근하고서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아니, 오늘 반차 서서 오후부터 나와가지고 준비했지. 안 그래도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해 했잖아.
당신 위해서 내가 좀 신경 썼어. 정말 감동이다.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 나 완전 감동받아서 눈물 날 것 같아. 에헤이, 아직 울긴 이르거든. 저쪽 방에 내가 당신 좋아할 만한 선물 준비했어. 얼른 가서 확인해봐. 어? 선물? 아니, 무슨 선물이길래 방에다가 준비를 했대? 아이, 얼른 가봐. 조심해서 문 열고. 생일상도 모자라 선물까지 준비했다는 남편의 말에 전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기가 막힌 광경에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글쎄 그 방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무슨 이삿짐 마냥 짐들이 잔뜩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닥엔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는데 그 위에 시모가 자고 있더군요. 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이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셔? 아, 여보, 엄마가 우리 아이 태어나면 애도 더 봐주시고 그러신데 그러려면 엄마가 여기 와서 살아야 하잖아. 공짜로 애도 봐주고 살림도 해주신다는데 당신한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엄마만 바뀌기 전에 바로 모셔왔지. 뭐라고? 그럼 저 짐들은 어머님 짐이라는 거야? 어, 엄마 안 그래도 월세 살고 계시는데 필요 없이 돈 쓰는 것보다 여기 남는 방도 많은데 여기서 지내시는 게 좋잖아. 그리고 우린 애 태어나면 다른 데 안 맡기고 엄마한테 맡길 수 있고 말이야. 너무 좋지 않아? 지금 그럼 나한테 준비했다는 선물이 이거야? 전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제 생일에 시모와 합가를 선물로 준비하다뇨?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었네요. 합가는 정말 수십 년을 산 부부에게도 신중하게 서로 의논해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고 막말로 어떤 부부에겐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얘긴데 이걸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을 할 수가 있나요? 거기다가 남편은 그렇다 쳐도 시모는 쪼르르 와서 여기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게 더욱 황당했습니다. 전 너무 기가 막혀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참고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런 건 나랑 상의를 해야지.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당장 어머님 댁에 모셔다 드리고 와. 아직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합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왜 그래? 우리 엄마 진짜 나 힘들게 키워줬어. 나도 엄마한테 효도해야지. 그리고 당신도 며느리니까 우리 엄마랑 잘 지내야 하잖아. 난 당신한테 엄마랑 잘 지낼 기회를 마련해 준 건데 당신 엄마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겸사겸사 내가 당신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왜 그래? 뭐? 날 생각해? 무슨 날 생각해?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겠지. 아니, 당신이랑 어머님 생각만 해서 그런 거겠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당신 우리 엄마랑 잘 지내고 싶다고 결혼할 때 그러지 않았어?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는데 당신 왜 그러냐고. 와, 당신도 다른 여자들이랑 다를 바가 없구나. 집 해왔다고 시댁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러려고 집 해오겠다고 한 거야? 진짜 당신도 속물이다, 속물. 전 남편이 하는 마지막 말에 너무 화가 나 결국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편은 제 마음은 보이지도 않는지 계속 막말에 쏟아부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엄마 혼자 사시는데 아들이 결혼하면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그러니까 나랑 결혼했잖아. 어? 내가 그래서 1년을 신혼생활하고 이제 엄마 모시고 오는 건데 나름 배려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야말로 황당하구만.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 뭐? 언제 당신 나한테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그런 소리를 했는데 오히려 당신이랑 어머님이 서로 쿨하게 지낸다면서 그러지 않았어? 그리고 결혼 전엔 당신이 언제 어머님을 챙겼어? 와, 당신 진짜 심각하다.
당연히 아들이니까 엄마를 챙기지. 내가 언제 안 챙겼다고? 당신 진짜 못됐구나. 늙고 약한 시어머니 결국 내쫓으려고. 당신 진짜 못됐어. 그런 여자인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네. 완전 실망이다, 실망. 외동딸한테 장가 간다고 내가 그래도 장인 장모한테 얼마나 싹싹하게 굴었는데. 남편 그렇게 노력한 건 알아주지도 않고. 진짜 당신 이기적이다. 뭐라고? 이기적? 그래, 이기적. 어떻게 혼자 있는 시어머니 이렇게 외면해? 나랑 살고 싶으면 그만해. 그때 전 분노를 참지 못한 채 그대로 손을 올려 남편 오른뺨에 바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선 속부터 차오르는 분노로 고함을 질렀어요. 야, 네가 어디서 그딴 얘기를 해? 뭐? 이기적? 야, 너 같은 게 바로 이기적인 거지. 지금까지 내가 뭘 못했어? 어?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사람. 그래도 남편이라고 받아주겠다고 내가 집까지 마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기적? 어떻게 그딴 말에 짓거릴 수가 있냐고. 뭐, 나랑 살고 싶으면 그만하라고? 아니, 나 그만 못하겠는데. 야, 됐고. 너같이 찌질한 애랑은 나도 못 살아. 당장 네 엄마 데리고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너, 너 어떻게 내 뺨을, 뭐, 다른 쪽도 똑같이 쳐줘? 나 두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그렇게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자 결국 방에 자고 있던 시모까지 깨어나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희가 싸우는 걸 보고선 갑자기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막 화를 내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어디서 남편한테 큰 소리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큰 소리를 쳐? 어? 엄마, 제가 내 여기 뺨을 쳤어. 뭐라고? 야, 너 어떻게 내 귀한 아들 뺨을 쳐? 너 당장 일로 와. 너 아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둔다고. 그렇게 시모는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그대로 당하지 않았죠. 사실 시모와 저랑 덩치 차이도 있었고 저도 어릴 때부터 운동도 많이 했던 터라 시모가 그렇게 달려들어도 거뜬히 뿌리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모를 뿌리치니 남편이 저한테 더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달려들었던 건 어머님이야. 당장 두 사람 여기서 나가. 안 나가면 나 바로 경찰 부르든지 할 테니까 나가라고. 경찰? 경찰 부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나도 이거 신고할 거야. 신고할 거라고. 아, 그래? 그럼 경찰 불러. 어디 하나부터 열까지 조목조목 따져보자. 여기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고 나한테 한번 상의 없이 이렇게 짐 가지고 온 거 하나하나 증거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혼 소송할 때 아주 귀하게 증거로 쓰이겠네. 어? 아이, 진짜.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둬? 너 나중에 후회도 나 진짜 안 받아줄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너랑 끝이니까 당장 꺼져. 결국 남편은 시몰 데리고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마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집에 들이닥치면 제가 그전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두 사람의 행동에 전 할 말을 잃었지만 그날의 사건으로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정이 아주 뚝뚝 떨어지고 말았네요. 그래서 전 바로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더니 저한테 애원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어? 아니, 난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야. 내가 괜히 그랬겠어? 당신도 생각해봐. 나중에 애 태어나고 그러면 어디 애 맡기고 그러겠어. 우리 벌이에 도우미 구하는 것도 힘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엄마가 봐주면 좋잖아. 그리고 미리 합가해서 서로 사이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 좋으니까. 근데 당신이 이렇게 싫어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어? 우리 화해하자. 뭔 개소리야? 난 너랑 화해할 생각 없고 너랑 인연 다 끊어버릴 거니까 이혼이나 준비해. 그 애틋한 엄마랑 둘이서 평생 살아. 여보, 당신도 나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내 뺨 그렇게 한 거 나 용서해 줄게.
우리 서로 잘못한 거 있으니까 쌤쌤하자. 어? 쌤쌤은 무슨? 넌 이게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내가 너랑 이혼하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이혼 합의 안 하면 소짝 날아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전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소식이 시부에게까지 들어갔는지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정말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부모님 이혼 사유가 다 시모한테 있었어요. 정한이한테 들었다. 이혼하자고 했다며? 네 시모 때문이냐? 죄송해요,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제가 감당할 수가 없네요. 아니, 그 여편은 자기 가정 깬 것도 모자라 어떻게 아들 가정까지 깨려고 든다니. 우리 이혼한 것도 다 그 여편네 때문이었는데 그 사람이 불륜이라도 안 했으면 우리 이렇게 안 됐을 거다. 이렇게 돼서 하는 말이지만 실은 나도 걱정이 참 많았어. 내가 보기엔 네가 참 괜찮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혹여나 정한이 엄마가 힘들게 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 근데 결국엔 이렇게 되는구나. 어찌됐건 참 아쉽게 됐다. 시모는 불륜을 저질렀던 거였고 그것 때문에 시부모님이 이혼을 한 거였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누이들이 시모를 사람 대접도 안 하고 무시하며 살았던 건데 시모는 그런 시누들 태도에 너무 억울하다며 시누들을 아예 딸로 생각도 안 했다더라고요. 이혼하고서 아직 미성년자였던 시누이들을 아예 만나지도 않고 무시하기만 했으니 시누들도 시모를 그 후로도 보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걸 저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그저 시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나느니 시부가 가부장적이었나느냐 하면서 거짓말로 얘기를 했던 거였죠. 남편은 끝까지 정말 뻔뻔했습니다. 제가 기어코 이혼을 하겠다고 나서니 무슨 선심 쓰듯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은 짐을 가지러 오겠다고 하더니 절 마주치고선 갑자기 저한테 황당한 얘기를 늘어놓더라고요. 하나야, 너 진짜 나랑 이혼해야 되겠어? 우리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지났어. 어? 더 살아보고 결정해도 되잖아. 너 이러는 거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그러면 그냥 엄마 월세집에 그냥 살라고 할게. 그러면 되잖아. 굳이 꼭 이혼해야 되겠냐고. 알았어. 엄마 월세집에서 살라 그러고 다신 우리 엄마 안 데리고 올게. 됐지? 되긴 뭐가 돼? 난 이미 마음 결정했고 당신이랑 살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짐이나 챙겨서 얼른 가. 내가 뭐 한두 번 참아? 당신이랑 당신 엄마 사이는 안 끼고 빠져준다고. 아, 또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나 엄마도 버려? 그건 아니잖아. 내가 엄마 버리면 그럼 당신도 당신 부모님 버릴 거야? 그래야 똑같지.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가 너한테 우리 부모님이랑 일주일에 여러 번 만나라고 해봤어. 아니면 용돈을 챙겨달라고 해봤어? 아니면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아하니까 그렇게 알라고 통보를 해봤어? 하나부터 열까지 네 엄마랑 우리 부모님이랑 상황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걸 비교를 하니? 이래서 바로 너랑 이혼하는 거야. 너같이 너랑 네 엄마밖에 모르는 애랑 도저히 못 살겠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애틋한 네 엄마랑 둘이서 살라고. 내가 빠져준다고. 결국 남편은 제 이혼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전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아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저 처음에 가지고 온 재산을 그대로 서로 가지고 가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남편 쪽에 유책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혼이 확정되고 나니까 사실 마음이 좀 허탈하더라고요. 그 길로 전 신혼집을 전세로 내놔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했는지 몰라요. 한 며칠 동안은 같이 밥을 먹는 것도 너무 미안해 방에만 틀어박혀 있기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아빠 엄만 저한테 차라리 잘 됐다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야, 너 기죽을 필요 하나 없다. 이렇게 된 거 네 잘못도 아니고
그쪽이 이상한 건데 왜 네가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 어깨 펴고 씩씩하게 다녀. 차라리 일찍 이렇게 끝나는 게 낫다. 아예 애라도 생겼어 봐. 그러면 더 복잡하지. 잘 선택했다. 잘 선택했어. 아빠, 엄마, 미안해. 결혼하고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약속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해. 아유, 미안하긴. 그 약속 지키려고 억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아빠는 우리 딸 억지로 견디고 참는 것보다 이렇게 확실하게 결단 내리는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좋은 사람 만나고 더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 딸 힘내. 이렇게 부모님은 절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혼을 하고서 벌써 1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은 저도 운동도 많이 하고 취미 생활도 하며 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한 번의 결혼이 실패하고 나니 사람 보는 눈을 좀 길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저 사랑만으로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믿음과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 역시 은행에 다니며 아직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는 거 있죠? 이미 헤어진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무슨 미련이 있는지 뜬금없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처음엔 모르는 번호라 전 남편인 줄 모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야 정한이 잘 지내지? 뭐야, 나한테 왜 전화했어? 우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통할 사이는 아니잖아. 왜 그래? 그래도 우리 사이 좋았잖아. 엄마만 아니면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됐어. 하나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우리 엄마만 챙겼던 것 같아. 이번에 엄마도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러시고 나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다. 널 못 잊나 봐.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뭐? 진짜 소름 돋는 얘기하고 있네. 내가 왜 너랑 만나? 네가 왜 만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아? 그 찌질한 마음 때문에 없는 거야. 야, 니네 엄마랑 둘이서 평생 그렇게 살아. 괜히 남의 귀한다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끊는다. 다시 한번 또 전화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정말 절 어떻게 생각하면 뻔뻔하게 연락이 와서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다신 그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틋한 모자 사이였으니 평생 그 두 사람이서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네요. 들어보니 아직도 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집까지 가니까 호구 하나 제대로 물었다 싶었나 봅니다. 제가 만일 그때 정신 못 차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면 아마 은근슬쩍 아이까지 낳자고 하고서 아예 제 발목을 잡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은 오래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앞으로 전 정말 어떤 만남이든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 보려고요. 제가 다시 결혼을 생각할 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진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간혹 주변에서 이런 뻔뻔하고 염치 없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 심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 물어보면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기도 그만큼 해주는 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해줬냐 물어보면 해준 건 진짜 너무나도 사소하거나 별게 아닐 때가 많아요. 아무리 남에게 베푸는 게 다시 되돌려받길 기대하면서 베푸는 건 아니라지만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에겐 정말 물 한 잔도 베풀지 말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곁엔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부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 차려서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